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30일에 중개사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 올해 결혼 시험은 작년에 비하면 작년 시험이 이제 한 10년 사이에는 부동산학개론이 좀 많이 어려웠던 시험인데요. 작년의 시험에 비하면 조금은 쉬웠고요. 그 전년도의 시험들에 비하면 그 시험보다는 다소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뭐 9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이제 그 시험 문제 순서가 목차 순서가 아닌 랜덤으로 좀 섞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랜덤으로 좀 섞였어요. 섞여서 나올 거라고 좀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고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스형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한 18문제, 19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개수를 묻거나 기억, 니은, 디귿 이 항목을 묻는 문제가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기억, 니은, 디귿이 항목 고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조금 이제 그 기본기가 탄탄히는 못했으면 찾기가 쉽진 않았을까 보입니다만 계산 문제나 뭐 그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기본 개념을 좀 충실히 충분히 학습했으면 60점 정도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험장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당일 컨디션 따라 따라서 이게 정답이 보이기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쉬웠고요. 이전에 27회, 28회 이런 시험에 비하면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출제 패턴이 이제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부동산 학계로는 기출 문제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다.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패턴은 그렇게 될 거라 보이고요. 기본 개념을 충실히 분명히 해야 되고 암기로 해결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또 반증해주는 시험이 아니었던가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랜덤으로 섞였습니다. 7편 개발 파트 내용인데,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채비지, 그러니까 간보유를 적용했다는 얘기죠.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거니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환지 방식이 되긴 한 거고요. 그럼 이게 신개발 형식이 된 거죠. 재개발이 아니다. 그래서 되게 신도시를 만들 때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신개발 방식이 됐고 취득 방식에 따른 환지 방식이 됐던 겁니다. 좀 고민스럽다 하더라도 충분히 5번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이 됐고요. 자, 2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통로 파트에서 표준산업상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암기를 뭐 다 하지 않았더라도요.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개발 및 공급업이죠. 그러니까 소분류로 나누면 크게 임대업 및 공급업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1, 2, 3, 5번은 관련 서비스업이고 개발 및 공급업은 임대 및 공급업에 속한다라고 해야 되죠. 뭐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었고요. 3번 문제 토지의 특성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표현이 됐고요. 리을, 영속성을 물어봤던 건데 감가상각의 필요성 근거가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토지는 감가가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더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이 잘못된 지문이고 옳은 걸 모두 고려를 했으니까 정답은 3번 기억는 디귿이 됐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4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내용인데 7편의 3장 내용에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사피 믹스 그냥 뭐 숙지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품 전략, 유통 경로,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판촉, 프로모션 네 가지가 답이 됐으니까 기억, 닌, 리을, 비읍.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는가요? 예, 4번의 정답은 3번이 됐어요.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던 내용이 됐네요. 깊게 물어보진 않았고. 4번, 5번 문제를 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 단답형 문제인데요. 정책 중 그냥 주는 문제였죠.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에 됐으니까 한번 1번이 됐죠.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정책에 해당하더라. 아주 편하게 줬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1페이지에서는 올해 문제는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6번 문제 확인합니다. 타당성 분석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결국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업과 니은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경쟁력을 중심으로 아직 답은 안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매매 임대될 능력을 조사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가면 시장성 분석이 되죠. 이렇게 개론이 이제 법률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매매 임대될 능력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 분석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답이 이제 3, 4, 5번이 있는 것인데 니은 타당성 분석이 활용된 투입 요소, 오타가 났네. 투입 요소. 그러니까 위험 요소의 변화가 결과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죠. 동의어로 감흥도 분석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많이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했던 유의하시라고 했던 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 겁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5번이 됐죠. 기억 항목은 분양, 매매, 임대니까 시장성 분석이 된 것이고 그리고 투입 요소, 위험 요소의 변동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분석해서 위험을 통제하는 걸 민감도 분석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되었습니다. 7번 문제는 총론 파트에서 1편에서 토지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뭐 옳은 걸 물어보긴 했으나 답은 훤하게 보여줬죠. 5번이 됐죠. 자, 획지를 물어봤는데 획지는 잘 잘못됐습니다. 지번이 붙는 등록 단위니까 필지라고 해야 되지. 획지는 가치를 구분하는 토지 용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다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걸 했던 게 결국 등장했던 것이고요. 후보지를 물어봤습니다만 오타가 나긴 했네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이라고 해야 되죠. 용도 지역 지역 내에서 세부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 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이행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후보지는 그냥 용도 지역 지역 상호가 아니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는 맞는데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한받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나지다라고 했던 거고 그 부지는 그냥 모든 땅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표현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소지 원지라고 하는 거니까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다라고 했던 겁니다. 정답 5번 포락지 떨어질 낙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침식되어서 물속에 잠긴 토지, 수면 아래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 8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이 균형 가격과 기울기를 고안하는 문제는 결국 출제가 된다고 했던 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봤더니 뭘 물어봤나요? 균형 가격 하나 구하라고 또 하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균형은 답은 1번이 됐죠? 1번이 됐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니까 최초의 공급량이 보이죠. QS는 최초의 공급량은 30 플러스 P가 된 거고요. 최초의 수요량은 150 마이너스 2P가 됐으니까 그럼 P로 정리를 해서요. 3P가 됐고 30은 반대로 넘어갔으니까 120이 된 겁니다. 최초의 그럼 P는 40이 나누기 4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공급량이 30 플러스 2P가 되고요. 수요량 동일하죠? 150 마이너스 2P다. 같은 요령으로 그럼 균형을 구한 거니까 넘기면 4P가 됐고요. 30은 반대로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20이 됐다. 그럼 P가 따라서 30이 됐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40에서 30만큼 10만큼 하락한 것이고요. 이제 기울기를 하나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함수 최초의 다시 수식을 넘기면 QS는 30 플러스 P라고 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긴 합니다. 바로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보이는데 기울기로 정리를 하러 가면 P를 이퀄로 해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QS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수식은 QS2가 30 플러스 2P라고 줬으니까 그럼 P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2P를 두고 넘기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QS다.
그럼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P로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양변 나누기 1을 하면 P는 그러면 앞에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플러스 2분의 1 QS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울기는 1이었는데 기울기가 2분의 1로 빠졌으니까 2분의 1만큼 기울기가 감소하게 된 거죠. 정답이 1번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긴 했으나 연습을 해왔던 문제라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균형 가격과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에는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냐?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지표를 물어봤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이 좀 불편한 통화량이 나오긴 했으나 통화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지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량 지표는 소득, 소비는 수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이 세 가지가 유량 지표가 되는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조금 불편한 통화량이 나오긴 했으나 통화량은 저량 지표가 된 거니까 자산, 자본, 부채 통화량은 저량 지표고 소득, 가계, 소비, 수요죠. 수요고 신규 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니까 유량 변수가 3개가 되었습니다. 개수를 묻는 문제를 못 나왔으니까 하나를 확실히 몰랐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확히 알아야 답을 찾는 문제였고요. 네,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의 유형은 올해 처음 나온 문제의 유형입니다. 조금 좀 지저분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수요 함수 QD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 경우에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공급자의 총 수입을 이렇게 표현하죠. 총 수입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 하면 가격 곱하기 수요량, 판매량 하면 공급자의 총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 함수에다가 각각의 가격을 대입하고 양을 찾으면 가격 곱하기 양에서 총 수입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문제 읽는 시간 벌써 시간이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패스하고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점검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180만 원이니까 QD가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이 됐고 600 마이너스 2분의 3P라고 줬습니다. 자, P가 그러니까 가격이니까 가격 180을 P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산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80이니까 540이 됐죠. 나누기가 270이 됐으니까 그럼 빼기를 하면 수요량이 얼마가 된 겁니까? 이렇게 330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고 가면 첫 번째 가격이 얼마였어요? 180만 원이고 그때 수요량이 330이 됐으니까 180만 원 곱하기 수요량 330을 하면 180대 총 수입 가격이 약 5억 9,400이 나오는 겁니다. 일일이 좀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을 필요가 있고 저도 첫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봤는데 가격이 다시 P에다가 각 가격을 집어넣어서 수요량을 구한 다음에 가격 곱하기 수요량 하면 공급자의 총 수입을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요령을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수요량은 얼마가 된 190이 된 거죠. 그럼 P에다가 190을 집어넣게 되면 산수를 해봅시다. 3 곱하기 190이니까 270이 됐죠. 570이고 나누기니까 235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수요량이 315가 된 거죠. 315고 가격이 얼마라고 했던가요? 가격이 190만 원이다. 그러니까 190만 원 곱하기 315 했으니까 총 수입이 5억 9,8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일 때보다 190일 때가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또 산수할 수 있죠. 자, P가 200이 됐으니까 빼기 하면 30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이 얼마가 돼서 300이 됐으니까 세 번째 3번 200만 원 곱하기 수요량 300개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4번, 5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P에다가 가격을 집어넣고 숫자를 집어넣고 수요량 구한 다음에
임대료 곱하기 판매량을 하면 수입을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이렇게 값이 5억 9,850이 나오고 5번도 5억 9,400만 원이 나옵니다. 정답이 그래서 가장 수입이 큰 게 이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음 회차에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준비했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 거니까 새로운 문제의 유형은 굳이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산수 과정 거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좀 스킵을 해서 남는 시간을 하고 대시를 해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0번 문제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11번 문제는 뭐 익히 우리가 연습을 해왔던 문제죠. 첫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특히 첫 번째 조건은 탄력성이라고 해서 탄력성이 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은 더 비탄력. 사실은 이제 절대값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데 이 말을 집어넣어서 혼란을 준 겁니다.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은 원래 반비례라서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안 붙이고 가격과 공급은 원래 비례라서 절대값이란 말을 안 쓰는데 이 말을 집어넣어서 혼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 그럼 공급이 결국은 더 비탄력적이 됐으니까 수렴이 된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 된 거죠.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 됐으니까 발사한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었나요? 정답은 수렴형이 되었고 하나는 발사한형이 됐습니다. 기억 조건은 탄력성으로 물어봤고 두 번 니은 조건은 절대값으로 가지고 거미집 이론이 어떤 모형이냐고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었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 편하게 줬던 문제죠. 자,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답이 2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해야 되죠. 다르게 일정한 주기가 아니고요. 순환 주기가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이다. 동일하다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뚜렷하게 순환국면이 구분이 되지 않더라. 순환국면이 불분명하다, 불규칙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줬던 문제였고요. 기출 문제와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13번으로 가세요. 이런 문제를 개수를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죠. 공영개발사업, 급하게 더 못하는 것 같네요. 공공투자업 사업, 기역, 니은, 비읍 세 가지가 답이 2번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총부채 상환비는 규제수단이고 개발부담금도 규제수단. 세금은 쓰기 나름인 거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규제로 보는 거니까 세제상 지원하는 건 간접 개입이고 세금 부과하면 규제가 되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답을 요구한 건 직접 개입이니까 기역, 니은, 비읍 세 가지가 답이 됐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됐죠.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로 갑시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를 단일 문제로 물어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아니면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물을 거라고 했던 건 결국 리카르도 이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옳은 걸 모두 고려를 했으니까 디귿 항목은 리카르도 이론이 아니죠. 토지 소유란 자체만으로도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도 무조건 지대를 요구하는 이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었죠. 그러니까 디귿 항목은 마르크스 절대지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카르도 차액지대. 기출된 문제의 기억은 같습니다. 비옥한 토지의 한자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등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는 수학 체감 현상이 있다. 조금 표현을 바꿔놓긴 했습니다만 조방 한계니까 한계지를 말하는 거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리을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대는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다. 잉여다라고 했죠.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하기 때문에 지대의 성격은 비용 개념이 아니고 소유자의
불로소득이고 잉여라는 걸 증명을 해주더라라고 했던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였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더라도 충분히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됐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니 4번.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이 4번이 됐습니다. 자, 15번을 하게 되면 여과 과정을 또 물어봤네요. 근데 아주 편하게 물어봤어요. 기본기만 하려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는데 답 1번이 됐죠.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면 전체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라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공급량이 감소되는 게 저가 하향 여과가 되었으니까 하위 계층의 주택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익히 봤던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16번 3편에서 물어봤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긴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내용이 나왔죠. 부담 나머지 것들이야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다. 그 아는 거 맞긴 합니다. 공매도라는 얘기는 증권이죠. 주식들 되게 말하는 건데 주식은 증권에서 빌려와서 높은 가격에 팔고 다시 되사서 갚는 방법을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주식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매가 제한된다라고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간에는 출제가 안 된 지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고 하는 거니까 증권의 경우는 주식을 빌려와서 높은 가격에 팔고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방법을 공매도라고 한다. 주식은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됩니다만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돼서 결국 이게 투자 위험에 전가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되죠. 부동산은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 전가를 할 수기가 제한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아주 평이하게 물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16번을 봤고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지 및 도시구조 이론을 물어봤습니다. 좌선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긴 했으나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디귿과 리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알론소는 뭐 자주 봤던 것이고요. 넬슨이 작년에 물어본 걸 또 다시 한번 물어봤네요.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 넬슨의 소매 입지론 양립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22년 만에 출제된 문제가 또 나왔다는 표현이 또 등장하니까 디귿이 다소 모호했더라도요. 리을이 확실히 맞는 거니까 정답 뭐 4번과 5번이 될 건데 니은을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호이트의 경우는 선형이론이죠. 호이트 선형이론인데 저소득층 주거지가 아니죠. 고급주택지입니다. 고급주택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로 혹은 소득 이렇게 도로를 정의하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죠. 컨버서 이론의 분기점 이론인데요. 레일리 법칙을 응용 보완한 이론이죠. 여러분이 뭐 처음 보긴 하긴 했으나 레일리 법칙은 두 도시의 인구수, 도시 크기, 거리 이것만 고려하더라. 그러니까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는 고려하지만 효용이라는 건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니까 효용까지 반영한 것은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하고 매장 규모 이것만 고려해서 거시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니까 뒷지문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기억은 뭐 확실히 안 보였던 것인 거니까 저 니은 잘못됐고요. 맞는 게 디귿 리을.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 답을 충분히 디귿 리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답이 4번이 됐죠.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됐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세분화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분인데 이 문제를 바꿔서 물어봤어요. 마케팅에서 우리가 STP를 공부를 하시면서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은 소비자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연령, 기호, 소득 등을 해서 나누는 작업,
구분, 분할하는 작업을 세분화라고 물어봤어. 문제가 세분화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딱 2번에 보입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연령, 기호, 성별, 소득 등에 따라서 수요자, 소비자를, 구매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세분화해서 기본 개념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 전략의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마케팅에서 공부했던 걸 여기에서 바꿔서 물어본 겁니다. 응용된 문제를 물어본 것이고요. 19번 문제는 경제이론 수요 공급 파트에서 편하게 물어봤어요. 수요를 감소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되죠. 해당 사항 없고요. 인구 감소, 수요 감소입니다. 다른 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니까 아니죠. 가격 상승 기대 수요 증가 아니다. 그럼 거래세 인상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니까 정답이 니은과 미음 두 가지만 된 거죠.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아주 편하게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으로 가서요. 도세 정책을 물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법 시간에 다루는 내용 같이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뭐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요. 재산세는 지방세에 맞긴 하죠. 이제 취득 단계가 아니다. 보유과세죠, 보유세. 보유 과정 중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편하게 물어봤는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익히 해왔던 것은 취득세를 감면하면 수요가 늘 수 있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의 효과를 발생할 수. 나머지 것들은 다 세법 시간 했던 것이 기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바꿔 물어본 거니까 편하게 줬던 문제로 보입니다. 21번 주택정책을 물어봤는데요. 네. 뭐 아주 편한 내용입니다만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오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 비율이고 소득에 대한 임대료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보긴 했는 건데 소득 대비 가격이 비싸다, 임대료 비싸다 말인 거니까 주택 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 측정하는 지표가 돼서 사실은 이제 때까지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인데 시험 출제를 한 것이고요. 답은 4번에 보여줬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공공임대를 공급을 하면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에 가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다. 주거지 선택이 다소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내가 살 집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임대 공급을 하면 공공이 공급한 지역에만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제한된다. 주거지가 선택이 제한된다라고 정리를 할 사항이 된 겁니다. 21번의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됐습니다. 22번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용어로 물어봤는데 1번은 물어볼 거라고 해서 결국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이죠. 예, 특강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도시기금 지원받아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다라고 했던 거죠. 올해 이슈가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것까지 똑같이 나왔던 거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영구임도 소개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이상은 영구임대, 30년 이상을 국민임대라고 했죠.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걸 다 묶어서 장기 공공임대라고 했던 것이니까 1번의 답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장기 전세도 다시 한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나머지 것들은 좀 생소한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범위가 이제 개론이 범위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긴 하나 답은 1번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아니고 행복주택으로 정리를 할 사항이 된 겁니다. 22번까지 봤고요. 23번 문제는 좀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네요.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출제를 또 하네요, 참. 자, 그러니까 이게 멱사 시간도 아니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순서대로 배치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기가 차서 사실 말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시험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역사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유동화 제도는 우리가 MBS 제도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구제금융 이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도입된 내용이고요.
중개사제도는 1983년도에, 실명제는 1995년도에, 그러니까 YS 잘못되죠. 신고제는 2006년도에 이렇게 도입된 제도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중개사 제도다. 니은이 된 것이고 1번이 된 거죠. 그리고 실명제가 두 번째, 자산유동화 제도가 세 번째, 구제금융 이후에, 그리고 신고제가 네 번째가 된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됐네요. 니은, 디귿, 기역. 사실 뭐 이렇게 시험을 낼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때려주길 인간들이지 이렇게 내야 되겠어요? 역사 시간도 아니고. 시험 내시는 분들 좀 사실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수준이 이게 이렇게 시험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중요하긴 할 수 있죠. 사실 이 문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자면 그러면 불과 이게 보세요. 불과 이 기억과 디귿 항목 3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연도까지 우리가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주는 문제라고 출제를 했을 수 있을 망정 핵심적인 내용은 분명히 아니다. 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좀 화가 좀 나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난이도를 떠나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걸 다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은 20, 30대 젊은 층 계층들은 이게 사실 뭐 언제 했는지 파악하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좀 부담스러웠던 문제 같습니다.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좀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 세제는 이미 오래전에 위헌 판결에서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니은 디귿 빼고 기역 디귿 정답 1번이 됐어요. 편하게 줬던 문제이긴 합니다.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됐고요. 25번 개발 파트에서 쉽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부했던 요령으로 무슨 방식이냐라고 했으니까 준공 빌드 했고요. 일정 기간 운영 오퍼레이트 했고 끝까지 읽어서 임차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준공 빌드 운영 아니죠. 소유권이 귀속 잘못됐습니다. 잘못했고요. 귀속. 그래서 트랜스퍼 됐고 운영이 포인트가 아니죠. 마지막 임차. 그러니까 빌드 트랜스퍼 리스니까 BTL의 방식이고 그게 확실히 안 보였다 하더라도 사용료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인 거니까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BTL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세요. 26번 뭐 교재야 뭐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나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자본 환원율 개념을 좀 응용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본 환원율을 이제 줄였으면 환원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의어로 쓰면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용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 방식에서 활용했던 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일종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일단 니은 잘못됐죠. 자, 순영업 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 곱한 값이 아니고 순영업 소득을 무엇으로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이게 조건이 된 거니까 얘를 바꿔 읽으면 수식을 이렇게 바꿔 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익 가액은 부동산 가액은 장래 순영업 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원율이 상승하면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고 답을 해야 되죠.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고 일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을 자본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기회비용 나머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 방식 이런 논리를 알고 있으면 답은 충분히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생소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틀린 게 니은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게니까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이라서 2번 된 거죠. 네. 개로는 시험 범위가 제가 늘 들어봤습니다만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 교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지 못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문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2년간 현금 흐름을 가지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PI 값을 구할 때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건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매년 말에 발생한다고 유입은 1년 차에 1,000만 원, 2년 차에 1,200이다. 근데 유출은 유입이 80,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입을 자 1년 차 1,000만 원이었고요. 2년 차는 1,200이다. 그럼 유출은 유입의 80%니까요. 이 전부 1년 후의 금액, 2년 후의 금액이니까 80% 찾았습니다. 1,000만 원을 80%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800이 된 것이고 유출이 1,200에 80%가 된 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80%니까 이게 960이 되는 거예요. 0.8이니 9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후에 유입, 2년 후에 유입이고 1년 후에 유출, 2년 유출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한다는 얘기죠? 일시불이 현재 가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유입 현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0.9를 곱하게 되고 플러스 1,200 곱하기 0.95죠. 95 여기 0.9. 자, 그러니까 이제 950이 되고요. 1,200 곱하기 이게 980이 됐네. 그래서 유입의 현재 가치가 2,030을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그리고 유출도 현재 가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800 곱하기 역시 0.95 이 작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 답을 찾는 겁니다. 0.9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게 되면 유출 현재 가치 합이 1624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기 눌러주면 PI 값이 1.25가 됐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조금 모호하긴 했어요. 이 의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출을 정확하게 안 준 거 유출을 이렇게 1년 후에 유출이라고 주지를 않고 바로 몽땅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읽어버리면 그럼 이것만 가지고 바로 현재 가치를 해버리게 되면 답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도 이렇게 1년 차에 유입의 80%라고 제시를 했어야 정확한 표현인데 문제 조건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문제의 조건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기는 하긴 합니다만 조금 모호했던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요. 이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죠. 1.25 PI 걸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은 당연히 현재 가치 80% 현재 가치하고 유출도 이렇게 현재 가치 전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1년 후에 금액 1년.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유출은 현재 가치 하라는 말이 명시가 지금 안 돼 있긴 하나 이 유출을 해석해 버릴 때 유입의 80% 요거 2200에 80%를 하면 1760이 돼 버립니다. 이게 80% 하면 그럼 값이 이제 엉뚱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2030, 약 553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 아니고 3번이 됐던 건데 차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 안에 문제를 읽는데 좀 많이 걸렸을 거다. 시간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결국 이제 읽어보면 임대관리 비용 공시를 최소화하면 늘어나겠죠. 자본이득 매각 차익을 증대를 하면 가치도 극대화된다. 세금을 줄이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죠. 경비 절감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차익비자율이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보다 크면 이게 10% 5% 이런 개념인 거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죠.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 때는 부채율이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욱더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뭐 굉장히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상태에서는 부채 비율을 대부분 높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하락한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게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그렇게 해야만 이전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되는 거죠. 잘못된 게 5번이 됐습니다. 레버리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물어봤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출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바꿔 변형돼서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중요했던 문제인 겁니다. 29번.
역시 이제 부담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 문제 나온 겁니다. 이 문제 읽는데 시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매장 단위면적 1,000만 원이 천제곱미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준 게 뭡니까? 그래서 이 비율임대차죠. 비율임대 매출액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 지불하는 비율임대차를 쓰는 건데, 그럼 연 빈대료로 총 5,500을 지불, 이게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 5,500이 비용이 나갔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 계약서에 해당하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을 정의를 해야 될 거니까 기본 임대료가 5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수를 하면 이퀄해서 손익분기점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5,500 이퀄 시키고 5만 원 곱하기 단위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된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럼 추가하는 임대료가 그러면 자 이번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그럼 30만 원 곱하기 단위 면적이 1000이잖아요. 1000제곱미터에서 된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그럼 3억이 된 거죠. 그럼 이게 3억이고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그래서 매출 이걸 뺀 금액의 일정한 비율임대차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곱하기 0.05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체 값이 500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전체 값이 500만 원이 되면 5천만 원 곱하기 500 같이 이퀄을 맞춰주는 개념이 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된 겁니까? 요거 자체가 1억이 돼야 되죠. 요게 1억이 되면 5% 5%니까 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2억이란 말입니다. 3억에서 2억을 빼면 1억이 된 거니까 1억 곱하기 0.05 해서 500만 원, 5천만 원 더하기 500 했으니까 그 이퀄을 시키는 게 비용이 5,500이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였던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전체 값이 이 전체 값이 1억이 돼야 하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이다라는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2억이 되었던 겁니다. 좀 생각이 필요하고 계산과도 복잡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네요. 30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로 내용인데요.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연 단위를 물어본 게 월 단위로 지금 물어봤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공식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매월 말 50만 원씩 했어요. 50만 원씩이니까 일단 연금이라는 걸 쓰는 것이는데 적립하는 적금에 쓰니까 연금의 대가를 활용하는 건 맞고요. 이자율은 연 3% 줬습니다. 한데 월복리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월 단위로 구하라는 얘기죠. 적금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연금의 대가를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 50만 원씩 이렇게 적립했을 때 그러면 5년 후죠. 5년 후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를 쓰면 그 50만 원 지금 원리니까 50만 원 곱하기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월이니까 6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자의 N승 기간이 아니고 5년 곱하기 12개월 해서 여기가 60이 된 거죠. 월이 60이 된 거. 이 연이자율인 거니까 0.03인데 월을 물어봐서 나누기 12 해서 그래서 수식이 2번이 된 거죠. 50만 원 곱하기 연금이 내가인데 연이자므로 이자율은 나누기 12월 한 것이고 월이기 때문에 이게 5 곱하기 10이 60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1번으로 하는 거는 연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줘야 될 해결될 문제입니다. 월복리 조건으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생각이 좀 필요했던 문제였던 거고요. 31번을 하려고 합니다. 31번도 이제 문제를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조건을 반대로 물어본 건데 이제 기본 산수만 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될 수는 있다. 자, 뭘 물어봤나요? 용자 금액은 4억 원이고 대출 금리를 찾으라 그랬고요. 원금 2차의 원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융자 금액이 얼마예요? 4억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4억 곱하기 저당 상수 0.09를 하면 3,600이 되죠. 그럼 원리금 찾았습니다. 원리금은 3,600이 되고 이 원리금은 안 변하죠. 1회차나 2회차나.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뭘 물었냐면 1회차 원금 상환액을 줬어요. 그러니까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을 제시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뭐란 얘기죠? 이자다. 1,000만 원이 된 거니까 이자 지급분이 거꾸로 추적을 하게 되면 얼마다? 2,6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600 알았으니까 이제 이자 구하러 가야 될 전체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2,600만 원 한 겁니다. 그럼 이자가 0.065가 나왔으니까 6.5%가 된 것이고 2회차에 뭘 물어봤는데 원금 물어봤으니까 1회차에 그럼 잔금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4억 원 중에서 원금을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3억 9천이 된 것이고요. 곱하기 이자율을 0.065를 해주면 이자가 나오죠. 이자 그러면 2,535만 원이 나옵니다. 그걸 차감한 게 원금 상환분이 된 거니 원금 상환분이 1,665만 원이 되었죠. 계산 과정이 좀 지저분하게 나긴 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해결이 될 문제다.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이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우리가 늘 제가 드립니다만 말씀드리는 건데 동류형의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응용 문제도 해결 능력이 생긴다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정답이 6.5% 그리고 이자죠. 이자 원금 상환분 1,065만 원이 된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됐고요. 32번은 기출된 문제 크게 뭐 다르지 않네요. 뭐 편하게 줬던 문제입니다. 맞는 문항을 고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다. 지분금융은 조달한 자금이 자기 자본화되어서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자꾸도 이제 이런 시험도 이제 주식회사니까 주식 발행했으니까 지분금융이 된 거고 자산담보부 기업은 부채금융이죠. 공모입니다. 공모. 주식 공모에 의한 증자 자본금 늘렸다는 얘기니까 사실 정확하게 주식 공모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기억 디귿이 됐고 프로젝트 금융은 PF 기법 말하는 거니까요. 사업의 수익성 기초로 차입하는 방법이죠. 상환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금융, 주택으로 상환하기 약정은 즉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지분금융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비교적 평이하게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33번 금융공사의 주택담보연금을 물어봤습니다. 예, 넘겨드리고요.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령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제도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 법령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아직 연금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이니까 그래서 법령 기준으로는 주택만 해당한다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크게 뭐 부담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3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편한 기출된 문제 뭐 다를 게 없어요. 편하게 물어봤습니다. 소득은 5천만 원이고 가격은 3억. 자, 이미 5천만 원 대출이 있다. 이걸 감안하라는 얘기잖아요. 기출된 문제 다를 게 없네요. 그러니까 LTV 50%니까 50%를 때 담보 평가 가격이 얼마인가요? 담보 평가 가격이 3억이라 그랬으니까 3호 15 융자 금액은 1억 5천은 넘을 수 없는 거고요. DTI는 40% 줬네요. 소득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럼 5, 4, 20. 연간가프로 원리금은 2천은 넘을 수 없는 건데 그럼 원리금은 이걸 융자금 곱하기 우리가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당 상수값이 0.1이니까 네모값이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값 0.1 했으면 융자 금액이 2억이 된 건데 이 성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그랬으니까 적은 한도 1억 5천까지만 가능한데 이미 5천만 원의 대출을 쓰고 있는 거니까 5천만 원 빼면 되죠. 그럼 추가로 가는 금액은 1억까지만 가능하다.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35번
법령 조문을 그냥 편하게 풀어서 물어봤어요. 박스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효력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자료 넘겨놓고요. 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미 가격 후했으니까 개별을 구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들은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조세 부과 대상 아닌 공시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 부과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돼서 그 토지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로 보더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닌데 지문을 풀어놓은 거니까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정답을 해서 3번이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미역, 리을은 해당 사항이었던 겁니다. 평가론을 좀 먼저 가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 건, 뭐 법령도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인근지역 동일수권을 작년에 또 두 번 물어봤는데요. 이거 뭐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률을 물어봤죠.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가 아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조심하자 그랬던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나머지 잘 모르더라도 사실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 3번, 4번 올해 물어볼 거다라고 했던 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답을 또 지저분하게 맨 밑에 줬어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을 말하더랍니다. 정답이 5번이 됐고요. 37번 편하게 줬던 문제입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을 이렇게 법령 지문으로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거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할 때는 여기 이미 공시지가는 국장이 발표하는 적정 가격이니까 사정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을 하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장과 마찬가지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하게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환원해서 찍더라도 뭐 충분히 답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답 1번이었습니다. 38번 비슷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산 문제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뭐 난감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이것도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자, 적산가액 우리 출제 예산 교수가 이런 문제를 즐겨 한다라고 해서 비슷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 이 시중공원가죠. 그리고 경과한 연수가 2년이 지났고요. 기준 시점까지 건축 지수가 10% 상승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확인을 하면 신축 시점의 원가가 6천만 원이고 경과한 연수가 2년 지났네요. 이 시점에 기준 시점에서 다시 제조달 원가를 좀 구해야 되는 과정이 되고, 전체 연수는 40년 줘버렸으니까 굳이 정리하면 38년은 뭐예요? 잔존 연수다.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내용 정리를 한 것이고, 감가수정 방법은 정액법이고 잔가율이 10%다. 그러니까 잔가율이 10%라는 얘기는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10%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조달 원가부터 먼저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산가액 물어봤으니까 기준 시점에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이렇게 이제 감가 수정액을 해서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 원가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부터 구하면 신초공가 6천만 원이 됐고요. 그럼 이게 건축비 지수가 최초에 100인데 10% 올랐으니까 100분의 100씩 굳이 산수하면 1.1이 된 거죠. 1.1이니까 이게 6,600만 원이 새롭게 구한 제조달 원가가 된 겁니다. 그럼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1회차 감가액 구하러 가야 되죠. 매년의 감가액. 그러면 제조달 원가 6,600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니까 660이 됐네요. 그럼 이게 뺀 금액이 감가 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던가요? 그 금액 감가 총액이 됐으니까 이게 5,940만 원이 된 거고, 그걸 나누기 경제적 연수 나누기 40년을 했으니까 매년의 감가액은 290
297만 원이 된 거죠. 그럼 경과연수 2년이 곱하기 2년을 하게 되면요. 감가 누계액은 아니 잘못됐네요. 산수가 5,940만 원이 40년 했으니까 148만 5천 원이 된 것이고요. 경과연수 2년을 곱하게 되면 감가 누계액이 29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이 297만 원이 되고요. 제조다라 원가가 6,600만 원 했으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새롭게 부한 부동산 가격은 6,303만 원이 된 거 정답이 4번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 핵심은 제조다라 원가를 구하고 잔가율은 제조다라 원가 10%를 감액한 거니까 빼낸 거니까 감가 총액이 5,940이고 나누기 경제연수 매년의 일정 감가액은 1,148만 5천 원 곱하기 현관연수 2년 하면 감가 누계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뺐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39번 문제로 갑니다. 기출된 문제 다를 거 없는데요. 이제 계산기를 누르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 토지의 면적은 110, 사례 면적이 차이가 있네요. 그럼 사례 가격이 얼마고 2억 4천, 사례 부동산 가격이 2억 4천이고 면적은 맨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5% 상승했으니까 바로 1.05, 100분의 105 했고요. 그럼 지역요인은 같은 거 없고요. 개별 요인은 3% 우세. 대상 토지는 사례보다 3%니까 1.03. 여기다 면적을 곱하게 되면 대상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상이 110이고 사례의 면적이 120이다. 그럼 계산기를 조금 누르는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이렇게 바로 눌러주게 되면 정답은 2번을 구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기 나름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계산이 딱딱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정답은 2번 2억 3,793만 원이었습니다. 40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 올해 이런 문제는 분명히 물어볼 거다라고 했던 건데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40번은 주된 평가 방법 물어봐서 답을 딱 출발하면 줬잖아요. 과수원은 과수와 토지를 하나의 물건 일괄인 가는 거니까 답을 줘버렸습니다. 과수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하는 거죠. 정답에서 1번이 됐습니다. 정답에서 1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40문제를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 좀 충실히 해서 봤으면, 공부하셨으면 60점 정도는 능히 받아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생각이 됩니다. 다소 이제 사실은 출제를 뭐 쉽게 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올해 문제가. 앞에 제가 최초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 문항별로 항목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를 찾아라는 페이지마다 2문제가 나왔으니까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2문제가 출제가 됐고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고요. 계산 문제도 조금 생각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 단순하게 1, 2분 안에 해결할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기본기 충실히 해야 된다는 당부 드리는 거고요.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론은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출제 교수가 바뀌고 이게 법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쓰이는 용어가 차이가 있고 책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오늘도 있었고 그래서 기출 문제만 가지고 문제가 풀어 해결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주의를 좀 해야 당부드렸고요. 나름대로 성적이 잘 나오신 분은 축하드리고 점수가 좀 부족했던 분들도 차후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를 떠나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좀 위로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연구하고 하나하나 잘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가정에 행복하시고 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